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정문정님이고 펴낸 곳은 가나출판사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정문정님은 대구 출생,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잡지 기자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기업 브랜드 홍보 담당자를 거쳐 현재는 대학내일 디지털 미디어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20대 트렌드, 여성, 인간관계, 심리학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대학내일과 브런치, 페이퍼에 칼럼을 쓰고 있으며 다음 스토리, 빅이슈, 해피투데이 등의 글을 연재했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와 함께 책 20대를 읽어야 트렌드가 보인다. 20대가 당신의 브랜드를 외면하는 이유를 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온스타일 TV 열정 같은 소리의 고정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별로여도 좋아해줘가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어. 강아지들은요, 아프면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인 앞에서 통증을 숨기죠. EBS1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마룻바닥을 무서워해 걷지 않으니 고쳐달라는 견주의 에피소드가 나왔다. 강아지를 유심히 살펴보던 훈련사 강영옥 씨가 걸음걸이를 지적하며 뒷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5년 전부터 그랬어요. 원래 다리를 절면서 걷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사의 말에 따라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 슬개골 탈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 개는 통증 때문에 미끄러지기 쉬운 마룻바닥을 무서워한 것인데 주인은 단순히 걷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온 것이다. 아유, 착하기도 하지. 개는 항상 주인의 칭찬을 기다린다. 사람 입장에서 착한 개란 이런 것이다. 배변을 정해진 곳에 하고 주는 것을 무엇이든 잘 받아먹으며 사람을 절대 물지 않고 주인이 없어도 집안을 어지르지 않고 얌전하게 기다리는 것. 이런 일들을 할 때 개는 착하다는 칭찬을 듣고 간식도 얻어낼 수 있다. 사람도 그렇다. 착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기본이다. 음식을 주는 대로 골고루 잘 먹고 친구나 형제 자매와 싸우지 않고 양보를 잘하며 떼쓰지 않고 울지 않아야 한다. 그럴 때 아이는 순하고 착해서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칭찬을 받는다. 누구나 어릴 때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착한 아이가 되어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심리에 지배당할 때 발생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만큼 실망도 안기며 자란다. 부모의 기대는 언제나 과도하고 자녀의 생각과는 어딘가 조금씩 빗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한 인간이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데는 이 같은 부모와의 투쟁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억압을 받아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실패하면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상대의 말을 잘 들어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가며 성장한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배우며 성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위 착한 사람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잊어버린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인생의 선택권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조차 방관자의 자세를 취한다. 진로, 취업, 결혼 같은 중요한 결정조차 마찬가지다. 내가 온전히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잘못되면 포기하는 것도 빠르고 남 탓을 하는데도 익숙하다.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착하다는 평가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길 권한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항상 양보하지 않아도 내 주장을 펼치더라도 미움받지 않는다. 라고 조언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훈련을 하려면 좀 미움받으면 어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하고 애써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착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너랑 나랑 2인실을 쓰면 돼. 물론 침대는 따로 쓰고. 런던에서 출발한 버스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도착하기 직전 일행이던 남자가 말했다.
숙소는 어디냐는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이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대학 때 간 첫 해외 여행지는 런던이었다. 꼭 한 번은 해외로 나가보고 싶어 돈을 모았지만 1시간에 3,500원짜리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 대기에도 빠듯했다. 좌절하던 차에 어학연수 중인 선배 언니가 런던에 오면 재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숙박비만 줄어도 그게 어딘가 빈말이었으면 어떡하지? 너무 실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애써 무시했다. 염치나 예의처럼 인격 중 좋은 것들은 대부분 지갑에서 나오는 것 같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특가로 비행기 티켓을 사고 남은 100만 원 정도를 들고 런던으로 떠났다. 스콘으로만 끼니를 때워도 무료 미술관 위주로만 돌아다녀도 행복했다. 선배 언니의 옆방에 유학 중인 한국인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 덩치가 커서인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뻘뻘 흘렸다. 그가 런던 외에는 어딜 가려는지 묻기에 2주 후 열리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도 거기 갈 생각이었다며 반색했다. 하는 김에 버스와 숙소를 같이 예약하겠다며 정사는 그 후에 하자기에 고맙다고 했다. 그렇게 떠난 버스 안에서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미리 말했으면 내가 따로 숙소를 예약했을 거라고 항의하자 그는 침대를 따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였다. 영국 여자였다면 별로 개의치 않았을 거라며 나를 꽉 막히고 예민한 여자 취급을 했다. 지금 같았으면 쌍욕을 해줬을 텐데 그땐 그냥 여기서 헤어지죠. 라고만 하고 돌아섰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숙소를 구하러 갔다. 극성수기라 빈 방이 없었다. 10군데 넘게 돌았지만 허사였다. 어쩐지 일이 잘 풀린다 했는데 내가 그럼 그렇지. 대구 촌년이 외국 구경 한번 하겠다고 주제넘게 설친 데가구나. 울면서 길을 걸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일단 행사장으로 가 프린지 공연을 보고 에든버러성을 구경한 다음 저녁이 되자 역으로 향했다. 노숙을 할 생각이었다. 밤새 읽으려고 가져온 책을 꺼내는데 여성 둘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한국인이시죠? 내가 들고 있는 책을 보고 한국인인 걸 알았다며 길을 묻기에 답해 주었다. 두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 숙소는 어디냐고 물었다. 1박 2일로 온 건데 숙소 예약에 문제가 생겨 오늘 밤은 역에 있을 거라고 했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다. 자기들이 묵는 숙소가 3인실인데 침대 하나가 비어있다고 공짜로 재워줄 테니 가지는 거였다. 말도 안 돼. 내게 이런 행운이 올 리 없어. 분수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왔다가 지금 이 꼴이고 원래 좀 재수가 없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나? 고민 끝에 따라간 숙소는 넓고 깨끗했다. 땀에 범벅된 몸을 씻고 나오니 언니들이 와인과 치즈를 꺼내주었다. 둘 다 30대 초반으로 서울에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휴가를 받아 여행 왔다고 했다. 그날 처음 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못 해본 이야기를 했다. 역에서 혼자 자려고 했던 이유부터 시작해서 원래가 불행에 익숙하다는 것, 자존심은 센데 자격지심도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대학을 졸업하면 글 쓰며 살고 싶은데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등을 두서없이 했다. 언니들이 해준 이야기는 완벽했다. 20대 초반 대학생에게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은 대단한 어른이다. 그 시기에 듣고 싶었던 말을 어른들에게 넘치게 들은 밤이었다. 너는 지금 용기 있는 여행을 하고 있어. 대단하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같이 포근한 격려들. 그때 내 안에 불씨 같은 것이 피어나는 걸 느꼈다. 그날 밤엔 설레서 잠이 안 왔다. 아침이 됐다. 한국에선 눈치 보여서 카디건 없이는 못 입던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 언니들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가방에 넣고 숙소를 나섰다. 언니들 말이 맞았다는 걸 보여줘야지. 한국에선 한 번도 못 해본 생각도 했다. 나 어쩌면 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만약 그때 버스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워 애써 괜찮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 놀라운 행운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일이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그러게 그 남자를 뭘 믿고 따라갔어? 하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 그날 이후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 종종 혼자 여행을 다녔고 새로운 것을 보면 일단 해보기로 하는 쪽이 된 것이다. 그렇게 모험을 즐기면서 만든 나만의 인생 구호도 있다.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1m, 미국은 89cm 정도라고 한다. 미국인보다 일본인이 안전 거리를 더 길게 둔다는 얘긴데, 한국인은 아마도 미국인보다 일본인에 가까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불편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낯선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씨 정도를 화제에 올릴 뿐이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아 깊이 있는 주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반면 이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누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답은 달라진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훅 하고 다가와 질문 세례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꾸법으로 응대한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사에게 갑자기 요즘 바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여기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를 함께 말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인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인지를 들은 후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다. 경험상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서 갑자기 SNS로 그런 식의 연락이 온 경우는 대개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에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되물어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자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는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에는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너 페미니스트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요 같은 대답부터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여성 우월주의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내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같은 해명을 하다 스스로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된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최저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질문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받았을 때는 그저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자. 보통 상대가 나를 훈계하거나 떠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고 나의 패를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문득문득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 보일 필요는 없다. 또 사람마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나름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 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만 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흐흐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었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우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류는 약자가 강자에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함으로써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당함을 더는 참지 않기로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이런 것이라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의 진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 고등학교 때 내 짝이던 아이가 남자친구가 배를 찼다. 며 교복 사이로 시퍼렇게 멍든 배를 보여주었다. 남자친구 몰래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고 맞았다는 것이다. 짝은 헤어지라는 말에 남자친구는 가끔 화가 나면 때리지만 그것만 빼면 좋아? 라고 했다. 그 아이는 내가 잘하면 돼. 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멍은 여러 곳에 생겨났다. 어떤 날엔 팔목에 어떤 날에는 목에 그 아이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 그 남자를 고치지 못한 거였을까? 나의 경험에서도 비슷한 것을 배웠다. 집착이 심한 전 남자친구에게 나는 자주 경고했다. 그는 그때마다 고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내 휴대전화를 항상 몰래 봐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관계는 끝이 났다.
또 다른 남자친구는 우울증이 있었고 나는 사랑하니까 고쳐주고 싶었다. 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와 만날수록 나까지 컴컴한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 사람 때문에 웃는 시간보다 우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은 어느 날 우리는 헤어졌다. 상대를 고치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도리어 자신마저 불행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상대가 약속을 어길 때마다 큰 싸움으로 번지고 다시 화해하는 무의미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미움의 불똥이 상대를 고치지 못하는 자신으로 번지기도 하고 무력해지거나 인간 자체에 대한 염증이 일기도 한다. 그 상황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아니다. 질문을 바꿔야 한다. 기존의 질문 그 사람은 그것만 빼면 괜찮은가? 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는 틀렸다. 그의 단점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임이 분명한가? 와 단점이 개선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로 옮겨가야 한다. 인간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후 그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적당한 거리를 둔 후 생각해도 늦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 2016년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가 영화계를 휩쓸었다. 제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된 7개 부문을 석권한 것이다.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출연하고 다미엔 차질레 감독이 쓰고 연출한 이 영화는 마치 한 편의 서정시 같았다. 꿈을 찾는 두 청년이 성장해 나간다는 스토리는 평범했지만 그걸 뮤지컬 영화로 풀어낸 연출이 워낙 세밀하고 환상적이라 영화를 본 사람들을 디즈니랜드에 온 것처럼 붕붕 떠 있게 했다. 다미엔 감독이 2013년에 발표한 전작 위플래시 도 여운을 많이 남긴 영화여서 그가 한 인터뷰들을 검색해 보았다. 여러 글을 읽다 보니 공동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었다. 바로 다미엔 감독의 진짜 첫 작품은 위플래시가 아니라 라라랜드라는 것이었다. 다미엔 감독은 2006년 이미 라라랜드의 각본을 완성했다. 그러나 당시 신인이던 그에게 선뜻 투자하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쳤다.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든다. 뮤지컬 로맨스 영화는 안 된다 등 그는 라라랜드 대신 위플래시를 만들어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그의 첫 영화 위플래시는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제작비의 12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그러자 다미엔 감독은 2006년에 완성한 그 라라랜드 시나리오를 다시 꺼내 제작자를 만날 때마다 설득했다고 한다. 물론 시나리오는 예전에 거절당했던 내용 그대로였다.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안 되는 모든 이유가 힘을 잃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중 한 명인 최동훈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가 처음 쓴 시나리오는 5 청년이 은행을 터는 내용이었다. 시나리오를 완성해 영화사에 가져갔지만 거절당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당시 심사를 본 사람 중 한 명이 시나리오가 통과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주인공이 5명이나 되는 인물 구성이 어색하고 대사의 비속어가 너무 많다. 하지만 그가 쓰고 연출한 영화 범죄의 재구성, 타짜, 도둑들, 암살 등의 공통점은 다수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무언가를 훔치며 비속어가 많다는 점이다. 무려 박찬욱 감독에게도 흑역사가 있다. 그는 1992년 다른 해가 꾸는 꿈으로 데뷔했다. 주인공은 가수 이승철이었다. 결과는 폭망. 어느 정도 망했느냐면 어떤 곳에서도 리뷰를 써주지 않았다. 이준익 감독의 증언에 따르면 이후 아나키스트라는 영화를 박찬욱 감독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당시 제작자들이 모두 감독이 박찬욱이면 투자할 수 없고 감독만 바꾸면 투자하겠다. 라고 반대해 다른 감독에게 기회가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5년 동안 영화를 찍지 못하다가 드디어 기회를 얻어 3인조라는 영화를 찍었다. 하지만 지난번에 폭망이 무색하게 더욱 격렬히 망했다. 살인의 추억, 괴물 등으로 믿고 보는 감독 대열에 선봉해 있는 봉준호 또한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가 완전히 망해 상업적 비전은 없는 마니아 취향의 감독으로 분류됐다. 비슷한 시기 류승환 감독 역시 영화제와 시나리오 공모전에 여러 차례 응모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당시 봉준호 감독은 류승환 감독에게 난 재능이 없나 봐. 우리 제빵사나 할까? 라고 자주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때 그들을 위로한 말은 당시 앞날이 안 보이기로는 자웅을 겨루던 박찬욱 감독이 자주 하던 이야기였다. 재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다. 남들이 지적하는 말을 듣고 단점을 없애는 부분만 집중하다 보면 장점도 함께 없어지고 만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단점이 있더라도 특정한 장점이 크게 발휘되는 사람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원래 반짝거렸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수정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다미엔 감독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좋아했다. 뮤지컬 영화는 안 된다거나 결말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피엔딩으로 수정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은 덕에 지금의 라라랜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최동훈 감독은 거친 이야기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러 명이 나와 시끌벅적하게 훔치는 모습을 꾸준히 그려내면서 그 분야의 독보적인 인물이 됐다. 20대는 오디션에 나온 지원자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기다. 심사위원 같은 주변인들은 지금은 믿을 수 없으니 무언가를 더 보이라고 보챌 것이다. 이때 남들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선 잘 모른다. 충고인 것 같지만 자기 자랑인 경우도 많다. 충고건 자기 자랑이건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 박찬욱 감독의 말대로 난감한 재고 취급을 받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만큼 나라도 나를 믿어야 균형이 맞춰질 테니까. 비관할 것 천지인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2015년 1월의 어느 날 강변북로를 지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있었다. 사고는 뒷차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일어났다. 가해자는 당일 감기약을 먹어 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우리 차는 뒷차에 받치면서 밀려나가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섰고 조수석 차 문이 통째로 날아갔다. 거기 꽂혀있던 지갑과 함께 내 기억력이나 체력 같은 것도 그때 많이 날아갔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 이 사고로 골반과 발목이 골절되고 방광이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했고 이어서 2번의 수술을 더 받았다. 회사는 휴직했고 5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이 사고로 나는 이전과 달라졌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간관념이 달라진 것이다. 많은 청년이 그렇지만 젊을 때의 시간은 무한하게 느껴진다. 필요하면 하루 이틀은 자지 않고도 쌩쌩하며 에너지가 금세 충전되어 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나 또한 체력이 아주 좋아 멀티플레이가 당연한 생활을 해왔다. 퇴근 후 항상 무언가를 배웠고 사람들 만나는 약속을 하루에도 여러 개씩 잡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잠을 줄이면 됐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일이 없었다. 그것들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 20대 후반에 겪은 교통사고는 나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뛰지 못하며 체력이 떨어져 밤을 새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전과 달리 12시가 되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체력이 떨어지니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이 느껴진다. 시간관념도 달라졌다. 무한하게 느껴지던 시간은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늠되고 그 중에서도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내 것이 아닐 시간으로 환산에 체감하게 됐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나에게 유효한 시간은 얼마 없었다. 철저하게 내게 중요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았을 만한 일 중에서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게 된다.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없으니까. 미용실에 갔을 때의 일이다. 미용실에 가면 대개 그렇듯 헤어 디자이너가 내 머릿결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다. 한두 번쯤 하고 말면 될 걸 몇 번이나 반복하던 그는 비용을 추가해 헤어팩을 하면 상한 머릿결을 개선할 수 있다며 권유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 거절하려고 죄송해요 라고 말하려 하는데 문득 이 상황이 참 불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용실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공간인데 그동안 미용실을 가면서 기분 좋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것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후에는 정가제로 숍을 운영하는 일본인 헤어 디자이너를 찾아 머리를 맡기게 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실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교통사고나 암 같은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자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상상을 자꾸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자꾸 되뇌는 것은 이것이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가치 없는 곳에 쓰지 말 것.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